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스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진행할 방송, 테슬라에 관한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테슬라 관련 첫 방송을 진행했었죠. 그 방송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 오토 드라이브 모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사실 모델 3, 모델 3를 탄 지가 거의 한 1년 반 좀 안 됐거든요.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대략 한 22,000km 정도, 23,000km 정도 현재 주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모든 기능과 피처 그리고 성능 등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토 드라이브와 오토 파일럿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그것의 안정성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되게 편리해요. Full Self Driving 모드로 굳이 장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오토 드라이브랑 오토 파일럿 모드만으로도 굉장히 만족도 높은 그런 셀프 드라이빙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 그리고 오토 드라이브, 오토 파일럿 이 기술 자체가 얼마만큼 신뢰도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심에서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는 시내에서 복잡한 환경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하이웨이라든지 조금 변수가 적은 자동차들이 이제 적정한 스피드로 달리되 변수를 사람이나 다양한 환경에 노출이 적기 때문에 이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환경에서 더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이제 변수가 상대적으로 도심에 비해 적은 하이웨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100% 믿을 수 있을까요? 비가 오는 날에도 뭐 안개가 짙은 날에도 아니면은 비와 안개 뭐 가시거리 다 깡그리 무시할 만큼 완전 밤인데 엄청 비가 많이 몰아칠 경우 이 모두 이 오토 드라이브라는 걸 믿고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도로 위에 변수가 적더라도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사시기 전에도 사신 후에도 상당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느 환경이든지 간에 인간이 항상 감시를 해야 되고 주시를 해야 되는 게 바로 현재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주시와 감시를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하이웨이나 여러 가지 도로 상황 그리고 악천후 속에서 이 믿을만한 믿음직한 기술인지를 한번 보시고 판가름하실 수 있는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번 영상 먼저 안개 속 환경부터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날은 아침에 출근길인데요. 제가 사는 시애틀 지역이 한 11월쯤 되면은 아침 저녁으로 안개가 상당히 많이 끼는 편이에요. 주로 아침에 많이 끼죠. 그래서 안개가 자욱하게 낄 때는 사실 현재 같은 환경에서는 앞차 한 5대 6대 앞 간격까지는 앞으로 그쵸 보일 수 있는데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가면 안 보일 때도 있고요. 정말 심할 때는 앞차 이제 앞으로 하나 그리고 두 차량 앞 정도까지밖에 안 보이는 경우도 허다해요. 근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안개가 되게 심해지고 좀 덜해지고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날 찍었을 때는 사실 되게 덜 심했다가 가면 갈수록 제 직장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안개가 더 심해지는 현재 보시는 영상에서는 안개 때문에 앞차가 좀만 멀어져도 되게 흐릿해 보여요. 되게 사실 위험해요. 네, 이렇게 엄청 안개가 더 심해질 때는 확실히 위험하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차량의 변수가 많이 없을 때에는 꽤나 그래도 믿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번에는 우천시인데요. 우천시에는 사실 길이 많이 미끄럽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변수가 적다면은 그리고 사실 테슬라에 장착된 여러 가지 이제 오토 드라이브를 가능케 해주는 기술이 카메라도 있지만 이제 초음파 센서들로 이제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다 보니까 빗속이라는 거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고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예측 가능하게 하면서 이제 달리는 디텍트 이런 거를 이제 잡아내면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에도 사실 제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게 크게 지장을 받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달리면서 비가 왔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차선을 뭐 못 잡는다거나 혹은 차선 변경을 할 때 못 잡는다거나 하는 거를 느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비가 되게 심하게 와서 비가 엄청 심하게 왔을 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심하게 왔을 때조차도 차간 거리 유지도 되게 괜찮았고요. 차선을 유지하면서 달리는 것 또한 만족스러웠어요. 그런 만큼 빗속에서도
자율주행이 사실 크게 지장을 받는다거나 그 센서들이 많은 방해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뭐 안개 모드가 아니죠. 안개가 뒤덮인 환경에서도 비가 꽤 많이 내리는 환경에서도 오토파일럿 기능 자체가 큰 지장을 받지는 않는다. 근데 사실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주변 사물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빗길이라도 그 차선이 보여야 돼요. 예. 그 카메라나 이런 센서들이 보기에 말이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비가 아무리 나오더라도 이 차선만 확보를 시야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이 도로가 얘네가 어느 차선으로 달리고 있는지 어느 레인으로 달리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사실 눈길로 뒤덮였을 때 같은 상황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눈길에 뒤덮여가지고 만약에 차선이 안 보인다. 그럼 판단을 내릴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빗속에서 비가 내린다고 차선이 안 보일 정도는 아니니까요. 일반적으로. 네. 네, 이 다음으로 보실 영상은 밤에 주행하는 영상인데요. 사실 이 밤에 주행을 하는 게 좀 신기한 부분이 있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낮에 기계들이 혹은 센서들이 더 작동을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밤에 더 작동을 잘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 사람이 어떤 사물을 인지할 때에는 이제 빛이 충분히 주어져야 이제 어떤 사물이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밤에 이런 센서나 이런 카메라들이 사물을 판단할 때 컨트라스트가 밤에 오히려 조금 더 심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빛의 간섭이 적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선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밤에 디텍트를 더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차선이 어떤 차선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밤에 이런 기계들이 조금 더 잘 잡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센서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의 변수를 잘 예측한다면 도로 위에서 밤에 자율주행을 하시는 것도 안전한 편에 속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밤에 주행을 하실 때 사실 어려움의 끝판왕이죠. 밤에 주행하는데 비도 엄청 많이 와요. 이 경우 사실 되게 난감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은 밤에 주행을 하는데 진짜 제 입장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 날이 있었어요. 이날은 언제냐면은 포틀랜드에서 이제 시애틀로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정말 저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와이퍼가 최고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도 안 보여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왜냐면 제가 육안으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가 되게 창문을 가리고 있었고요. 와이퍼로 아무리 닦아도 와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빨리 달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저의 운전을 어시스트 해주면서 왔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게 3시간 반짜리 드라이빙이었는데 거의 그 중에 3시간 정도는 자율주행으로 온 것 같아요. 안개가 자욱해요. 앞에 차도 안 보여요. 비가 와요. 비가 억수로 쏟아져요. 그래도 작동이 잘 됐어요. 그리고 밤에도 꽤 작동이 잘 되고 심지어는 폭우가 몰아치는 밤에도 저는 오토파일럿이 꽤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모습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자율주행이 흔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그거 뻥 아니냐. 그거 사람이 뭐 관여를 항상 안 하면 위험하대더라, 사고 난다더라. 분명히 뭐 사고 날 수 있죠. 변수는 항상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운전해도 사고는 계속 나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적당한 환경에서 적용이 잘 됐을 때 그때는 상당히 활용할 만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감시는 하셔야 됩니다. 전방을 주시하고 감시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사람이 오히려 자율주행을 약간 어시스트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자율주행이 어시스트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시는 게 가장 올바른 시각이실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을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기술력으로. 제가 볼 때 레벨 1, 2, 3, 4, 5가 있는데 한 4단계 정도는 돼야 완전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율주행은 3단계까지도 인간의 감시는 항상 필요합니다. 현재는 대부분이 2단계 수준이에요. 2단계. 근데 3단계로 올라가면은 도심에서도 자율주행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현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시내 한복판, 뭐 뉴욕으로 치면 맨하탄 한복판, 한국으로 치면은 뭐 강남역 광화문 이런 데서는 자율주행 하시면 안 돼요. 근데 뭐 앞으로 3단계 수준의 자율주행에 진입이 되고 그리고 4단계 인간의 간섭이 배제돼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4단계 단계에 접어드신다면은 뭐 자율주행이 되게 일상화 될 거예요. 사실 그때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자가용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개념으로 진화를 인류의 이제 모빌리티는 그런 형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자율주행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빌리티 이동을 하는 다양한 방식을 혁신하는 그의 과정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테슬라가 결국에는 모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을 완성을 하면은 자가용의 소유의 시대에서 자가용이 이제 퍼블릭 액세스한 되게 다양한 형태의 탈 것으로 진화하는 형태로 하는데 큰 일조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자가용이라는 게 더 이상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공유의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뭐 한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타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타다의 경쟁사일 수도 있고요. 테슬라가 카카오 택시의 경쟁사일 수도 있어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거대한 뭔가 모빌리티 혁명의 흐름과 맞물려 있는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 자체에 또 매료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모빌리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 기술이 좀 웃긴 게 뭐냐면요. 계속 사용하면 할수록 발전이 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기본적인 속성이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죠. 모든 사물 인터넷이 장착된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피처, 기능을 주는 어떠한 프로덕트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데이터를 컬렉팅하는 데이터 수집 기구이기도 해요. 테슬라의 모든 기계는 자율주행이 장착이 그 서비스를 샀던 안 샀던 간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사실 걸어 다니는 게 아니죠. 도로 위를 다니는 엄청 커다란 데이터 수집 기기예요. 예전에 이제 구글맵 왔다 갔다 할 때 구글맵 위에 이렇게 커다란 이제 카메라 장착돼 가지고 360도로 찍잖아요, 길을. 뭐 그런 것처럼요. 도로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변수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운전대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대에서 지금 잠깐 손을 떼는 거가 끝이 아니란 말이죠.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중간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조금 더 나중에는 보편화될 테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제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뭐 계속해서 적용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써보시면 되게 편해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컨텐츠를 만들 예정이니까요. 시리즈로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모빌리티라든지 그와 관련된 기술, 뭐 디스플레이에 대한 뭐 디자인, 인터랙션, UX, UI 같은 부분까지도 다 다룰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테슬라 관련 방송 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